시간이 다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학생처장 박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김동원 총장님,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될 고대 선배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로 작년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렉처 시리즈의 연사는 본교 무역학과 76학번인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님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강연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김동원 총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에 아주 꽉 차서 학생들이 많이 있고 아마 오늘 이 강의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개교 120주년을 맞아서 인류의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영감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강연에서는 국제금융과 대외경제정책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약해 오신 최종구 대사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 대사님께서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하시며 한국의 경제 안정과 글로벌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당시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계를 주도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이끈 리더십은 국제금융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향후 세계 경제 전망, 협력과 반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시듯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아주 전 세계를 흔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국제 질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조망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적 시사점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강연을 수락해 주신 최종구 대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강연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통찰을 전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진심 어린 축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140명 이상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서 자리들을 잘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좀 부족하면 의자를 조금 더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연사인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님은 본교 무역학과 76학번 선배님이시며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1982년에 이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후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한국수출입은행장, 제6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제협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오늘의 강연 주제인 협력과 반목을 통해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과 차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아주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학교에 오는데 한번 오면 빨리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이 시리즈의 연사가 다 이제 고대 동문들로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뭐 들으셨다시피 제가 이제 무역학과 76학번이고 저는 저희 아들이 둘 다 고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어져서 정말 그때 기뻤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 국제학부 05학번이고 아들이 경영학과 08학번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고대 합격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국장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국장이거나 차관보거나 그랬을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그래도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게 된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하나는 내 부모님이, 그러니까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그런 대로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낳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가 고대를 졸업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김동원 총장님은 제가 처음 만난 게 90년에 위스콘신에 유학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금은 기획재정부지만 그때는 이제 재무부와 기획원이 따로 있다가 합해져서 재정경제부가 되고 다시 이제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 재무부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때 월드뱅크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위스콘신 대학으로 석사과정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박사과정에 와 계시던 총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재무부가 일반 직장 중에서도 축구를 유난히 또 많이 하는 직장이었는데 그러느라고 집에 축구화가 굉장히 여러 켤레 있었어요. 받은 것도 있고 제가 뭐 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사고, 그래서 축구화가 여러 켤레였는데 그때 유학 갈 때 짐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축구화는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내가 미국 가서 무슨 축구를 하겠냐, 그래서 안 가져갔는데 도착해서 한 2, 3일 지나가지고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연대 동문들하고 축구 시합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게 이제 김동원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 이 고대 동문회 그런 모임을 맡으면서 축구 선수를 열심히 모집하고 있던 차에 얼굴도 모르는 제가 도착했는데 고대 나왔다고 들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축구화 여러 켤레 두고 없는 돈에 축구화 또 산다고 집사람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국제금융협력대사를 맡게 된 것은 작년 12월에 우리도 다 아는 비상계엄이 느닷없이 선포가 되고 한 3일인가 4일 뒤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외국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닐 형편이 안 되니까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달 말에 12월 하순에 이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셨는데 그분께 이제 임명장을 받고 금년 초부터 몇 군데 홍콩, 싱가포르, 뉴욕, 일본 그런 데 다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금년 1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 임기를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 전쟁들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또 이쪽에서 했던 업무들에 대한 기억,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정리한 걸 조금이라도 좀 더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총장님께서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협력과 반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반목이 아니라 제가 뒤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강연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중층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서로 두 가지가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인류들한테는 아주 고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1기를 끝내고 2기 때 재선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데에는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커다란 몫을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느 사회에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그런 배경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이 관세 전쟁, 그 배경은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점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세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뭐 몇 프로 얼마 전에 잠정적인 합의를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뭐 우리나라와는 뭐 몇 프로의 합의가 되고 또 다른 분야는 어떻게 종결이 되고 이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지금부터 벌어지는 사태가 앞으로의 그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그 함의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지 그림은 한 13,000년 정도에 그때 그러니까 매머드와 인류가 공존하고 있던 시기에 인류의 조상들이 매머드를 사냥하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서 그려달라라고 챗GPT에 부탁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처음에 제가 총장님께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는 이게 아니라 좀 더 거친 그림이었는데 기왕이면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거 나오는데 다 해보셨겠지만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이런 그림을 그 빠른 시일 내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극도로 발달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협력 또는 협업이에요. 이 인류의 협업하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과 인류를 구분시키는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하는 능력은 사실 어느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체가 작게는 우리 학급도 있고 마을도 있고 또 더 크게는 어떤 그보다 큰 지역,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전 세계는 특히 경제 활동에 관한 전 세계가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뭡니까? 저 왼쪽에 저기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고 그 뒤에는 갑골문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시대의 화폐인데 협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의 이러한 발명품들은 전부 다 우리들 간의 그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그림에서 매머드를 사냥하는 그때 그 협력의 단위는 아마도 뭐 10대 명이거나 20몇 명이거나 뭐 한 수십 명 단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 협력의 단위가 점점 커지면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16세기에 베네치아에 있던 한 조선소의 그림을 판화로 만든 것인데
그 당시에 베네치아가 특히 유럽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한 16,000명의 종사자가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 당시에 16세기에. 그러니까 1500 몇 년이죠. 이미 그때 이 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은 그 유럽 전역에서 조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그 공동체의 범위가 커지고 협력도 대형화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에어버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툴루즈 지역에 있는 에어버스의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이에요. 마지막 제조 과정에. 여기는 대개 전 세계에서 한 100여 개 국가에 산재된 곳으로부터 부품을 조달을 하는데 한 8천여 개의 직접적인 협력사가 있고 간접적인 협력사까지 하면은 18,0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당연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얼굴 모르기 쉽겠죠.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사람들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거대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시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공동체 간의 협력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현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라든지 식민지 착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순기능적인 바람직한 그 경제 공동체로서 세계가 같이 협력하고 한 것은 의외로 그렇게 역사가 길질 않아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가 계속됐고, 그때는 자유세계와 공산진영, 중국, 소련 이런 데와는 경제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제 공동체가 세계 단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은 의외로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물론 국가 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번영을 하게 된 커다란 그 중심축 두 개를 우리가 꼽는다면 월드뱅크와 IMF를 탄생시킨 브레튼 우주 체제,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주에서 종전이 임박했을 때 서구 선진국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탄생시킨 게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그때 가운데서 보시는 게 IMF의 문양이고 왼쪽에 있는 게 월드뱅크 문양인데, 그때 IMF와 월드뱅크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통화 협력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토대였고, 무역, 교역에 대해서는 1947년에 GATT, 이게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였어요. 그러니까 관세와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교역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무역을 추구해 나간다라는 목표에 만든 국제기구가 가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1995년에 보다 더 발달해서 종전에는 물품 교역 위주로 규제를 했다면 95년에는 서비스까지 다 포괄하고 또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그런 기능까지 갖춘 WTO 세계무역기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를 이렇게 이어온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하나는 IMF와 월드뱅크를 탄생시킨 국제통화체제, 달러를 세계 그 교역 결제의 중심 통화를 한다라는 게 그때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무역면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을 추진한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글로벌 경제 공동체를 끌고 온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8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IMF 중심이라는 것은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금융 시스템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가트, 그 이후에 WTO 체제로 이어진 것은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 무역 거래를 추진한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서 최근 한 20-30년 동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가미가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에어버스 사례처럼
자유무역과 또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번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디지털 혁명이 가세를 해서 인류의 그 풍요로움이 좀 더 빠르게 촉진이 된 것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가 출연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지금 25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 인구 한 80억 명이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만 해도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간에 제가 이제 유튜브만 말씀드리지만 다른 디지털 플랫폼도 많죠. 이들이 직접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댓글을 달고 또 자기네끼리 소통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은 한마디로 협력 도구의 혁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정의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매개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플랫폼은 사실 디지털 플랫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장,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죠.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류하고 또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은 과거의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그 범위가 넓어지고 교류하는 대상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없고 또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혁명이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다 똑같이 기여를 해왔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많은 나라들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그것들을 즐기고 또 그 번영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나라마다 혜택을 본 정도는 크게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보면 미국과 유럽의 GDP 증가율을 비교한 건데 빨간 점선이 유럽이고 파란 실선이 미국이에요. 그 전까지는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 비슷했는데 2020년 그 이후부터 조금씩 차이 나다가 2020년이 지나서는 파란선이 확실하게 위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많이 얘기하는 그 M7 있죠. M7, Magnificent 7이라고 하죠. 뭐 테슬라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유튜브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국이 뚜렷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끝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거기에서 낮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협력에 고도화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무엇보다 큰 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이 대형화되고 다양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많이 사셨죠.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온 협력의 대형화 그리고 다양화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미 한참 돼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금융위원장 할 때 그때 그 가상자산 가격이 마구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 정부에서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이거는 곤란하다 좀 억제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많이 취했어요. 저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르다 그르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이 우리 아무도 그 손에 쥐어본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다른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얘기들, 주의, 주장, 신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끼리 가지고 노는 장난감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게임에서 게임의 아이콘 또는 도구를 사고 파는 것, 이런 데도 많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도 어른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장난감 거래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도 또 거래할 수 있는 물품에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러한 한정이 전혀 없어요. 전 세계 누구나를 대상으로 아무 때나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거래가 될 수가 있고 가치가 또 더 어떻게 보면은 단단하게 뒷받침되는 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만이라도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숫자인 거죠. 거기에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누가 어떠한 자기 주의 주장을 올리고 또 특이한 영상을 올리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상당한 어떤 트렌드를 이루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나 가짜 신념이 유포되고 하는 원리나 어떤 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형성되거나 되는 그러한 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연대하는 사람들끼리 굳건하게 믿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에 따르는 세력을 늘려가고 그것들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유포되고 있는 가짜 신념, 가짜주의를 뒷받침하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지하는 것, 원리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만이 극단주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긴 어려워요. 인류 역사상에도 과거에도 어떤 그 극단적인 주의 주장이 횡행하고 팽배했던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극단적인 주의 주장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역시 디지털 플랫폼 덕분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이 사진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게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그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과연 미국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현상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미국인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들의 상당한 역할을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가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난번 계엄 이후에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으로 더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이렇게 양극단을 계속 오고 가게 돼요.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정책도 바뀌어요. 미국만 해도 대표적으로 오바마 케어라든지 또 이민자 정책 이런 것들이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오가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원전 정책도 그렇고요. 탈원전했다가 또 원전 다시 짓는다 그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정부에 있을 때 부동산 정책에게 많이 관여를 하고 그랬지만 그랬죠. 그리고 검찰 개혁 같은 것도 지금 사람들이 짐작하기에 아마도 야당으로 정부가 바뀌면 검찰의 힘을 빼는 그러한 쪽으로 더 확실하게 갈 거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반대로 갔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이러한 그 사회적으로 양극단 안으로 견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의 정책도 역시
그에 휘둘리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중간에 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요.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려요. 과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을 보아도 어느 한쪽에서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를 많이 모아요. 중간에서 이른바 중도, 보수, 통합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져요.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세할 때의 사진인데요. 첫 번째 임기, 사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임기 동안 경제정책 실패했고 또 여러 가지 과격한 행동 이런 거 하면서 결국 재선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4년이 지나면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 것 역시 그 사이에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진 데 힘을 입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반목과 갈등 그리고 그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새로 취임하면서 벌이고 있는 극단적인 정책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관세 정책이죠. 보면 유니버설 타리프, 보편 관세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 철강 관세, 자동차 관세, 반도체 관세.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나 품목을 가리지 않는 유니버설 타리프나 상호 관세가 있고 어떤 하나의 국가를 특정해서 하는 또 국가에 대한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관세를 많이 얘기를 하고 관세율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또 다시 높이고 그랬다가 다시 또 90일 동안 휴지기를 가진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일일이 정리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관세는 사실 대표적인 대외 경제 정책 수단이면서 또 동시에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역할을 하긴 해요. 그 중에 보면 저 왼쪽 그림이 미국 내 마약, 폭력 이런 데 관련된 주로 남미 출신 폭력배들을 추방하는 장면이고 이건 이제 펜타닐 마약 단속하는 장면인데 이러한 면에서는 이미 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어요.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가 국경 단속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도 펜타닐에 대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일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관세를 높여서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익숙하시겠지만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것은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세 수입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수입을 더 거두어 드리겠다는 것.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것이지만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압박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또 얻어내겠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내에서 이렇게 강력한 미국의 대외적인 리더십을 힘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더 확고히 하겠다. 대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America will be a manufacturing nation once again. 다시 한번 제조업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어요. 유세하는 과정에서 내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재정 수입, 관세를 통해서 얻는 재정 수입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의외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엄청 걱정이 많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축통화, 특히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 수지 적자가 계속 쌓여도 당장 어떤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순서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세를 무기로 해서 트럼프가 관철하고자 하는
뒤에 있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환율이라고 봐야 됩니다. 환율. 미국이 오늘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역 상대국들의 불공정 행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트럼프와 그 주변의 참모들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 불공정한 무역 관행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국 통화, 그러니까 무역 상대국의 통화를 약세로 해서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미국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85년에 있었던 이른바 플라자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에요. 저도 뭐 출장 가서 한 2번은 묵어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싼 호텔인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플로리다에 있는 마랄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그래서 85년에 이루어졌던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마랄라고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가 있어요. 예전부터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했어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을 주창해 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트 체제라든지 WTO 창설 이런 걸 다 주도해 왔던 나라들이에요. 그러한 미국이 사실상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가보면은 관세를 무기화한 사례가 여러 있었고, 그거는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강하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1807년에 엠바고 액트라는 것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들겠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어요. 1803년부터 한 10년 이상 지속되었죠.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애꿎은 미국 상선을 납포하고 미국 상선에서 일하던 선원들을 징집해서 강제 징집이죠. 그래서 자기네 배, 특히 영국이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네 배 선원으로 부려먹고, 그러한 횡포가 전쟁하는 기간에 계속되니까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을 상대로 수출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수출품에 관세를 많이 물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남미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수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제재하겠다는 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내 산업만 피폐화되는 그러한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이미 이렇게 많이 그 관세를 무기화했던 사례를 관세를 무기화했었습니다. 미국의 관세율 추이를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처럼 저렇게 아주 굉장히 높게, 이게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 세 나라의 그 관세가 18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미국이 희미한 실선으로 되어 있죠. 보면 프랑스나 영국보다 훨씬 높게, 일반적으로 훨씬 높게 유지가 되어 왔었고, 또 굉장히 높인 적이 있었어요. 1830년의 사례, 1870년대 사례를 제가 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모든 나라의 관세율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하고, 또 그 이후에 가트 체제가 출범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의 관세율이 저렇게 낮아진 겁니다. 과거에 저렇게 하여튼 높게 정책적으로 그걸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모릴 테리프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1860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남북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전후 복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관세를 대폭 높였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분홍색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데, 노란 선이 미국이
이 전체가 다 미국의 연방 정부의 세입이 어떻게 증가되어 왔는지인데 노란 부분이 타리프, 노란 부분이 관세예요. 빨간 부분이 소득세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뭐 조금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과거에 그러면 1910년까지는 연방 정부가 다른 세입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냐, 그죠? 노란 거밖에 없어요. 소득세, 우리한테 지금 가장 와닿는 세금이 소득세잖아요. 학생 여러분들이야 아직 소득세 내지 않지만 교수님들께서는 소득세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미국에서 소득세가 제대로 거치기 시작한 게 1910년대 이후예요. 그 전에는 관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것들이 연방 정부의 주요 세입이었어요. 나중에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로 다 바뀌었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는 소득세라는 걸 제대로 걷는 게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한 1940년대 후반부터나 소득세가 제대로 거쳤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세금을 어디서 거뒀냐? 호세라고 해서 그 과거 아주 옛날 뭐 왕조 시대 때 유산이었던 것 같은데 집집마다 그냥 어느 정도 사는 집에 집집마다 세금을 내라고 했고 또 가지고 있는 토지에 세금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국가 세입의 주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세 받고 법인세 받고 이렇게 된 것이죠. 어찌 됐거나 미국에서는 관세라는 게 상당히 비중 있는 세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미국 연방정부 전체 세입의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돼요. 한 1.6%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1%가 안 됩니다. 한 0.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가 더 이상 어떤 세수 확보보다는 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 시기에 대공황이 1920년대부터 있었으니까요. 대공황 시기에 있었던 스무트 할리 타리프라는 건데 이거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려요. 과거에 관세를 올렸다가 실패한 역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때 이것은 당시에 경제학자 한 1000여 명이 연명으로 당시 후보 대통령한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했다가 결국 이게 대공황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오래 가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후일에 다 얘기를 합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교역량이 60%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그때로부터 40년인 1971년의 닉슨 쇼크입니다. 71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닉슨이 했던 게 수출입에 대해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한다. 그리고 또 달러가 금 1온스당 35달러로 되어 있던 것들을 38달러인가로 확대하고 또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달러에 연동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바꾸는 게 이 닉슨 쇼크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골자만 말씀드리면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걸 선포하면서 이것은 잠정적인 조치다. 임시적인 조치이고 교역 상대국과의 불공정한 환율 문제가 시정이 되면 다시 원상회복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 G10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들의 환율 조정을 이끌어냈어요. 엔화는 한 17% 정도 절상을 시키고 그때 주요 교역 국가가 독일과 일본이었는데 독일의 마르크화는 한 14, 5% 정도 절상을 시켰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되돌아갔죠. 이것은 그래도 비교적 국내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여러 가지 성공했던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Call to Economic Revival이라고 붙인 건 그때 뉴욕 타임즈 기사 제목이 경제 부흥을 위한 조치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선 그래프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이렇게 그 음영 처리한 부분은 이게 경기 침체를 표시하는 건데 계속 더블 딥이었어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수지, 무역 수지 개선에는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이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안정에는 크게 도움을 못 준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닉슨 쇼크가 있었던 15년 후에 이제는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플라자 협약이 85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G5끼리 한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4개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4개 국가한테 당신들 환율 조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트 체제에서 탈퇴하고 당신들한테 제공하고 있던 해구산, 소련을 상대로 한 안보 우산을 거둬들이겠다라고 그때 겉으로는 상당히 평온한 상태에서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면에서 그러한 압박이 주요해가지고 다른 4개 국가가 다 자국 통화를 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른쪽 제목에서도 있듯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결국은 환율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5년에 플라자 어코드 이후에도 미국이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이른바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입니다. 매년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환율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뭐 환율 조작국이 있고 또 관찰 대상국이 있고 그래요.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그 외환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하고 차관보를 했는데 그때 내내 신경 썼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기에 조작국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미국 재무부를 방문해서 저랑 카운터파트였던 재무부 차관과 만나서 그 사람 사무실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디 보니까 뭐 마이란이라고 있는 데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전 미란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자기가 쓴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관세는 정부 세입을 늘려준다. 그런데 상대방 국가가 통화 가치를 조절하면 우리한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2018년과 19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과 일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하여튼 관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고 2018년에 19년의 경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 1기 정부 때 중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관세를 부과했어요. 거기 한 3,500억 불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부과했는데 그때 중국이 자국 통화를 위안화를 절하해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러한 그 관세의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상쇄시킨 거죠. 그런데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달러가 강해졌는데 저쪽에서 중국이 그 위안화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쪽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미국 시장 내에서 들어오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미란 보고서 읽고 분석하기에 바빴어요. 한동안 아마 거의 뭐 분석이 되거나 했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40년 전 85년 플라자 합의 때처럼 새로운 한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냐, 그러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40년 전에는 4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마 G20 장관회의,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던 사진일 겁니다. 저 지금 보니까
앞줄 제일 왼쪽에 앉으신 분이 김용 총재네요. 김용 총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월드뱅크 총재하셨던 분이죠. 물론 국적은 미국이지만 제가 차관보 할 때 저런 회의에 가서 제가 자주 만나고 했던 분입니다. 이미 미국의 교육 상대국이 85년 플라자 합의 때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 중에는 인도, 중국 이런 데도 있어요. 큰 상대국이. 그리고 중국이 쉽게 말을 들을 나라입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압박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정하고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설령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역수지 개선, 또 제조업의 유치, 제조업에서 일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러한 목표 달성에 가능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요, 이게 1800년부터 2010년까지 이게 미국의 무역수지 트레이드 밸런스, GDP 대비해서 트레이드 밸런스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파란 선을 보시면 되는데 저게 0보다 위로 올라간 게 대개 한 1880년부터 1970년, 80년까지 한 100년간의 기간이에요. 미국의 제조업은 이 100년 동안의 전성기였어요. 그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무역수지가 GDP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훨씬 수입이,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났어요.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한 100년 정도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번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실현이 된다고 해서 이것들이 추세가 바뀔 것이냐?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00, 여기서는 70년 정도라고 보죠. 70년 정도를 지나면서 미국 경제는 이미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확실하게 이동을 했어요. 발전한 거죠.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그 앞에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경제 발전, 또 거두어 놓은 풍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이 쓰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임금도, 그것도 역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많이 받고 많이 쓰는 게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몇십 년 동안 굳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조업으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환율이 얼마나 많이 미국 달러가 약해져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이러한 높은 임금의 효과를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아지고 그 낮은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는 그거대로의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금을 보면 이거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뭐 이거 너무 유심히 안 보시려고 안 해도 돼요. 물가를 감안한 임금도 저쪽 왼쪽은 파란 선이 미국인데 그 밑에 다른 나라 OECD 평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저렇게 높아요. 그리고 몇몇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상대 임금이 굉장히 여기가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2배 내지 3배 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멕시코에는 7배 정도 돼요. 평균 임금이. 그래 이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이 파란 막대 그래프는 제조업에 있는 제조업에 있는 그러니까 그 취업 수고, 취업자 수고, 이 꺾은 선 그래프는 비중,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절대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과연 되돌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공약은 정치적인 구호로는 일견 끌어당 좀 어트랙티브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금 구조를 바꾸기 어렵고 또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도 뭐 현대자동차가 공장 짓겠다고 했죠. 이미 있지만 또 삼성도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공장 짓겠다는 발표를 트럼프 취임 이후에만 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높은 임금 하에서 공장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에 신경을 쓸까요? 자동화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로 볼 때 제조업의 취업자 수를 다시 늘리겠다는 그런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학 공부하면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오래 누적되어 온 거, 이러한 구조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환율을 조정을 통해서 관세 압박과 환율 조정을 통해서 과연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국가나 경제활동의 주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활동의 주체. 가게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이 세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와 가게와 기업인데, 정부와 한쪽 정부, 하나는 가게와 기업이 민간 부문,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부문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정부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부분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쓸 돈은 정해져 있어요. 사회보장비 줘야죠, 봉급 줘야죠, 국방비 줘야죠.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세수는 들어오는 게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적자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 가계와 기업은 많은 나라에서 그래도 저축을 더 많이 해요. 쓰는 것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재정 수지는 물론이고 가계와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부문의 민간 부문도 적자를 본 지가 오래됐어요. 한 나라의 경제 주체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라 전체로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식을 이해하려면 잠깐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저희 집사람은 일을 안 하지만 뭐 요새 다들 이제 맞벌이 하시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돈을 버는데 남편이 많이 쓰면은 부인이라도 아내라도 저축을 해줘야지 이 집 전체로서 적자를 안 보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적자를 보고 아내도 적자를 본다. 그러면 이 집 전체로서 흑자를 볼 방법이 없는 거죠. 미국 경제가 꼭 그런 식이에요. 재정과 경상수지가 다 적자를 본다는 것은 정부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이 쓰고 가게도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기업도 많이 저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환율을 아무리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개선하는 효과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라서 시간이 걸리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 선이 미국의 재정 적자예요. 그리고 파란 곡선이 그 경상수지. 파란 그 넓은 부분, 하늘색 넓은 부분이 경상수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파란 곡선이 진한 파란 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저축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겹치는 게 한 1980년대 초까지 보이잖아요. 여긴 뭘 의미하냐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만큼 민간 부문이 저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더 쓰는 그 금액이 미국 민간 부문이 저축한 그 범위 내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이게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와 이 파란 선 민간 부문의 저축이 격차가 벌어지죠. 쭉 격차가 벌어져 왔어요. 그게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들이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쏟아내고 있고 또 그 후속으로 이제 환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그 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가지고 벌써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니까 아직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미국의 그 오래된 법과 제도의 안정성이 다른 나라들한테 오랫동안 신뢰를 줘왔던 겁니다. 미국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확고하고 절차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해 오고 또 국제 통화 질서나 국제 교역 질서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진화시키려고 해왔던 나라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아직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강점이 이러한 불안이 계속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상당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잠깐 그러고 지나간 것 같지만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르는 게 한때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뛴 적이 있었어요. 4월 초에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이만한 차트를 갖고 나와서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국채 금리가 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는 이제 재정 적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뛰는 거죠. 채권 금리가 뛰면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파이낸싱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시장의 안정을 찾고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미국이 계속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미국의 통화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투매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다시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관세 정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직은 알 수 없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건 제 오른쪽 그래프 제일 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국가별로 기대 인플레이션 추인데 이 파란 선이 저렇게 다른 데는 다 지금 인플레 아직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끝에가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저렇게 치솟고 있어요. 앞으로 인플레가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저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관세 충격이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어느 정도 그것도 잠정적으로 그것도 90일 동안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조금 시장이 완화되는 것 같지만 충격은 여전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정책 불확실성 지수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계속 미국이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고 불확실성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IMF가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4월에 트럼프 관세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전망했을 때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크게 낮아졌어요. 3.3% 전 세계는 3.3에서 2.8% 낮아지고 선진국 평균 1.9에서 1.4로 낮아지고 미국은 2.6에서 1.7로 낮아지고 이렇게 이미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정책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일단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관세가 높은 상태로 굳어지게 되면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테고, 그러면 수출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경제 그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현상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받쳐줘야 돼요.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있어야지 기업들도 살아가고 사람들이 소득도 확보가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대내 균형도, 그런 식의 대내 균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외 균형,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상수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미국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금방 흥분하거나 또는 미국이 하자, 내가 이걸 좀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뭘 해달라고 해서 금방 받거나 이러지 말고 상당히 차분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더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경제 협력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 경제는 통화금융에서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국제 통화금융 시스템이, 그리고 교역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는 가트와 WTO로 이어져 온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교역 질서, 이 두 개가 그동안의 글로벌 시장 경제 공동체를 떠받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미국이 주도한 거거든요. 다 또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사실 1944년 7월에 브레튼-우즈 협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 전후의 복구 문제를 논의할 때 영국은, 그때만 해도 영국이 아주 힘이 있었을 때인데, 영국은 그 케인즈의 안대로 방코르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달러 중심 체제로 가게 됐는데 그만큼 미국한테 유리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미국이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으로 미국한테 유리하게 됐는데, 그걸 또 다른 나라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은 미국이 그만큼 세계 안보와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와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마샬 플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마샬 플랜에 따라서 미국이 막대한 원조를 했고, 또 나토를 통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서 유럽의 안보를 보장해 줬어요. 미국이 그만큼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한 체제가 80년 동안, 여태까지 80년 동안 지탱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경제가 80년 동안 유지가 되어오고 아직도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위상은 조금씩은 약해져 왔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 자산의 비중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달러화 거래 비중도, 이게 이제 분야별로 다르지만 달러화 거래 비중도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경제 공동체를 그동안 뒷받침해온 한편의 통화금융 질서, 한편의 자유교역 이런 시스템에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되고,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교역과 결제 양태의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금융과 결제, 이런 그 금융거래와 상거래 간의 그 결제가 같이 통합이 되고, 또 서비스, 물품, 일반 제조업은 그렇지 않지만 서비스 거래는, 특히 금융 서비스도 그렇고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규제 시스템 또는 관찰하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달러 결제망이라든지 은행 결제 시스템, 또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미처 커버가 안 되는 식의 거래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과거에 굉장히 위대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80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고 뒷받침해온 게 미국의 달러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자기네가 예전같이 못하다라는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한 미국이 선도해왔던 달러 중심의 통화금융 시스템, 자유교육 시스템 이것들을 지금 미국이 흔들고 있는 거죠. 미국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보면 이게 이제 4월 초에 상호관세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 제가 이때 이걸 어디 출장 중에 뉴욕에서 봤나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50%라고 되어 있어요. 50%. 제가 이제 국제금융협력대사 업무로 미국 가서 투자자 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아폴로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자산운용사의 그 코-프레지던트였는데 이게 아니다.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구나. 미국 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50%라는데 맞느냐 그렇게 물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당국이 계산한 그 실효 관세율 그러니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실제로 미국 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이 0.79%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뭐 EU가 뭐 미국에 39%를 부과하고 베트남이 90% 부과하고 전부 엉터리거든요. 전부 엉터리. 그러면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 저거 만든 사람들은 저게 엉터리인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극단주의의 전형, 국내적인 선동에 지금 이게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이끌어온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도 질문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우선은 당면한 목표는 뭐냐 하면 당장 가져올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 우려 이런데 어떻게 다 대처할 것이냐 이러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잘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퇴임하더라도 트럼프를 탄생시킨 미국 그 배후에 있는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이 뭔지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80년간 이끌어온 자유교육 질서에 대한 회의가 지금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아픈 곳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여기 가운데 기사가 다 뭐냐 하면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유럽이나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저 위에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테슬라의 CEO 머스크죠. 그다음에 저기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섰어요. 저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선거 자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도 앞으로 미국 경제를 끌고 나갈 분야가 이 빅테크고 여기를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취임식 할 때 제일 앞에 내세웠던 겁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EU나 중국이 계속 겨냥을 할 수가 있다. 이건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제 협력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정말 원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상당히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글로벌 공동체가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입해도 거의 그대로 맞는 거예요.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지금 무례하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거칠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특히 정치 분야를 보면 뚜렷하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대하고 있어요. 이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고 온 피할 수 없는 고도의 그 연결과 협력 시대 이면에는 또 극단적인 반목과 분열이 조장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면 지금 외부에서 몰려오는 이 커다란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내부에서 먼저 주저앉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그렇게 거칠고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개인 간에도 상호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에도 그렇게 대해야지 나라가 안정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대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이 녹혀져 있으면서 그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큰 시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극단주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또 한국이 어떻게 자리 잡고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도 많은 교훈과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꼭 대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우선 질문을 한두 명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과 3학년 정보현이라고 합니다. 그 대사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의 관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현재 자동차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라는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현대자동차의 미국에 대한 투자 활동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임기가 최장 8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3년 정도 임기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에 만약에 다음 대통령으로 정부가 바뀌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강도의 관세 정책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트럼프의 고강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린 미국에 대한 투자 활동이 다소 무의미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에 대사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현대자동차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기업들이 비합리적인 투자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런 투자 결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지금 상태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부라고 하더라도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의사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압박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삼성 반도체가 그 텍사스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금도 건설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은 바이든 정부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나 다 외국의 주요 제조업체를 자기 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 추진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다만 이전에 바이든 때는 여러 가지 보조금 그거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했었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압박으로 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쪽 현지에 진출해야 될 이유는 충분했었던 거죠. 지금 이것 말고도 대표적으로 제가 만나본 기업인들은 가장 큰 문제 한국의 경직된 노사 문화를 어려움으로 꼽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임금 수준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제가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주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부주에는 노조가 없는 주가 많아요. 노조가.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달라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주도 많고 그리고 해고가 훨씬 자유로워요. 물론 그것도 주마다 다른데 그냥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그걸로 끝인 주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달 초에 그 텍사스 달라스를 갔었는데 달라스라는 도시가 인구 100만밖에 안 되지만 포천 500개 기업 중에 뭐 50개 기업이 본사가 거기로 갔다 그래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거 달라스가 그렇게 노조가 없고 최저임금 규제가 거의 없는 주예요. 그것들이 관세 압박이 아니라도 투자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니 현대차, 조지아, 텍사스 이렇게 다 되게 남쪽으로 가요. 상대적으로 저기 미드웨스트, 디트로이트 이런 데는 안 갑니다. 거기는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번창해 왔던 데인데 지금 다 쇠락하고 그리로 안 가는 이유가 경직된 노조 활동 그런 게 큰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등장 이후에 그 의사결정이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그 전부터 누적이 되어 왔었다고 봅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여기 지금 2명 들었는데 2명까지 받겠습니다. 예, 여기 여학생부터 하고 저기 남학생. 네, 경영학과 이가희입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점이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를 읽을 때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굽히지 않는다면 위안화를 절하해서 자국의 수출품들 가격을 덤핑하는 식으로 수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한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일기 때 한 3,500억 불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때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대응을 했어요. 중국의 그 위안화 환율 시스템은 제한된 그러니까 뭐 시장에 맡긴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거의 정부가 개입해서 하죠. 더티 플로팅. 옛날에 우리도 한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정부가 정하는 걸로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폭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큰 흐름은 다 정부가 큰 주요 역할을 해요. 그래서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바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또 충분히 중국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처음에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 위안화가 상당폭 절하됐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하고 또 얼마 전에 제네바에서 만나서
일단 10% 관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금방 위안화를 추가로 더 절하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러. 시장에서 조금 절하되는 건 있겠지만 일부러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의 심기를 미국과 불편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위안화를 절하하게 되면 우리하고 또 우리 수출이 경쟁하는 관계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면이 같이 존재를 해요. 경쟁에 대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면도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활하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또 많이 늘어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거 제 현직에 있을 때도 그거 가지고 내부에서 상의를 많이 했는데 위안화 절하가 우리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율 시장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면 과거에 제가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하고 할 때만 해도 원화는 엔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엔화와 거의 10대 1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엔화가 절상되면 우리도 조금 따라가고 다른 요인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 움직임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반된 효과가 서로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들었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관리학부 정원우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강연 때 대사님께서 관세를 빌미로 타 분야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미국의 전략이 이제 많이 확인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함께 요구하는 그런 연계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관세, 비관세, 무역 장벽에서 양보를 하는 것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양보를 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우리나라의 피해를 패키지 딜에 응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일지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에 그 중국과 EU의 그런 빅테크 규제를 통한 미국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을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방위비와 다른 어느 쪽을 양보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사실 방위비 쪽은 뭐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자칫 어쨌거나 아직도 제가 국제금융 협력 대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그거는 조심스러운데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방위비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미국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여지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와 또는 뭐 예를 들면 환율 또는 다른 규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위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조정되는 정도가 어디고 얼만큼이고 방위비를 더 올려줘야 되는 정도가 얼만큼이냐 그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 그래도 방위비보다는 다른 쪽 협상에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우리도 상당히 그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독특한 규제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카카오나 네이버가 자국산 이런 SNS 이런 게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미국의 뭐 왓츠앱 이런 것들이죠. 일본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 두 개 카카오나 네이버의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규제체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또 양국 간의 협상의 대상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국내적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 또 국내 산업 보호 그러면서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그건 이제 협상에 따라 다 달렸겠죠. 그러면 공식적인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개인 질문이 있으면 남아서 대사님께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생처는 앞으로도 더 나은 렉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월 28일에도 제7회 렉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 적극 응해 주시면 그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가운데도 후배들을 위해 좋은 강연을 해주신 최종구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6회 렉처 시리즈를 마치며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 촬영을 이렇게 앞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